배민 기사들이 배민을 상대로 교섭하는 거예요. 단가 올려달라.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2026년에 우리 사회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노동계의 오랜 수건인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 이 노란봉투법이 뭐고 어떤 쟁점을 담고 있고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조 3조 개정을 의미합니다. 내용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 것인데요. 여기 2조 이후에 사용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됐어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말은 어려운데 원청도 사용자가 된다는 겁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된다는 거는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체 협약도 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원청은 노동조합에 대해서 단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생기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의무는 굉장히 강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단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가 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청은 반드시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나 단체 협약 체결 요구에 응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청 노동자가 임금 인상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나랑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만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빌딩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이 휴게실이 없어요. 예전에는 이런 요구는 자기 사용자에게만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원청, 그 빌딩 사장님한테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 들어주면 파업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겁니다. 물론 법 조문에서 모든 원청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 사업주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는 것인데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우리가 기준을 찾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법원에서 아마 판례를 통해서 이제 기준을 마련해 줄 겁니다. 그때까지는 현장에서 혼란은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노동조합 가입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 노동조합법 2조 정의규정의 4호에 노동조합에 관한 정의가 있는데요. 원래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즉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로자가 아닌데 노동조합에 왜 가입합니까? 라고 하지만 이를테면 일시적인 실업자 아니면 퇴직자 이런 분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노동조합도 그런 분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기존에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분들이 있어요. 플랫폼 노동자들. 요새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노동자분들입니다. 대리운전기사 아니면 배달기사, 가사노동자 그리고 또 특수고용직 노동자라고 택배기사나 화물기사 같은 분들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테면 배민 기사들이 배민을 상대로 교섭하는 거예요. 단가 올려달라.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할 수가 없었죠. 부정당 경쟁회가 돼가지고 요거는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됐었는데 노조가 되면은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서 상대방한테 어떤 요구를 하는 게 합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쟁의행위의 목적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쟁의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노동조합이 파업이나 태업 같은 걸 하는 걸 말하는데요. 역시 노동조합법 제2조 정의규정의 5호에 노동쟁의에 관한 정의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냐면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가지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업 경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업주가 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하는 겁니다. 근데 노동조합이 이에 관한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이 불일치가 있으면 쟁의행위, 즉 파업이나 태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기존에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만 가지고 파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임금 인상이 대표적이죠. 임금 올려달라, 안 올려준다. 그러면은 적정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은 파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그 다음에 인수합병 같은 사업 경영상의 문제를 가지고도 그것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면 파업 같은 걸 할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그걸 제지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자의 경영권 상당히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 경영사의 결정이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사의 결정에 대해서만 쟁의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역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사의 결정이 무엇인지는 법원이 이후에 판례로서 정리를 해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쟁의행위에서의 노동자 그리고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완화시킨 것입니다. 이 노란봉투법 운동이 시작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완화를 요구하면서부터입니다. 출발점이 된 사건은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이었습니다.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 때 격렬한 충돌이 있었죠. 그런데 이 파업이 불법 파업으로 취급이 됐기 때문에 그 파업에 참가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게 공동불법행위여서 연대 책임입니다. 즉 쌍용자동차가 그때 수천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가압류를 했어요. 연대 책임이니까 어떻습니까? 1,000억이라고 하면 거기에 참여한 모든 조합원들이 1,000억씩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경제생활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그걸 갚을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이 당시에 파산도 많았고 가정이 붕괴되거나 아니 심지어 자살한 조합원, 노동자들도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다란 사회 문제가 발생했고 이때부터 노란봉투법 운동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이 부분은 노동자법 제3조의 개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2항과 3항입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용자가 먼저 불법행위를 했으면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불법행위를 했을 때 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는 겁니다. 일종의 정당방위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3항은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즉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 손해의 배상 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해야 한다. 즉 이전에는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 조합원들에게 손해 전액의 배상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책임 비율에 따라서 나누도록 한 것입니다. 그 책임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간부인지 일반 조합원인지 구분하겠다.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는지 그냥 따라갔는지,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발생했다고 하면 거기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혹은 가담하지 않았는지,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 금액, 임금 수준이 얼마인지도 보겠다, 손해의 원인과 성격,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불법 파업이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1,000억이 발생했으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1,000명이라고 했을 때 1억씩 나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직접 그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억 원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0억 전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등해서 비례적으로 배분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대체 어느 범위까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청업체의 근로자의 근로조건까지 내가 관여를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나 불만도 상당히 커질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사업 경영상의 사항까지도 쟁의행위의 목적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자기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경영상의 자율성 위축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많은 불만과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자나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번 노란봉투법의 주요한 개정 내용이 전부 다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쟁의행위 목적 범위가 확대돼서 노동조합이 기업의 사업 경영에까지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쟁의행위 참여한 노동조합의 책임 범위를 제한한 것.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쟁의행위 파업이 더 활발해질 수 있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쟁의행위가 일어나는 것보다 쟁의행위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용자에게 커다란 압박이 될 수가 있겠죠. 파업을 무기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사실 파업이 좀 더 용이해진다. 파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노동조합은 그 카드를 더 쉽게 내밀 수 있고 사용자는 실제로 파업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더 큰 압박감을 받게 되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 조문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때까지는 현장에서의 혼란과 사회적인 혼란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을 마련해 준다고는 했어요. 그래 지침에 따라서 일단 운용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례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근데 판례가 만들어지려면 사건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교섭 제도가 창구 단일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각자 사용자와 교섭하는 게 아니라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정해서 그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원청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더 관철시켜야 되는데 하청 노동조합이 거기에 끼어든다. 자기들이 사용자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파이가 있으면 그것을 하청 노동자들과 나눠야 된다. 이런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썩 달가워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노란봉투법 같이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큰 사회적인 변화, 현장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판례 법리도 새롭게 만들어질 텐데요. 아마 2026년에 우리 사회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